고품격 나날이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72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주말에 시작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의 기대감 짧게 한마디씩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6강 체제가 공고히 되곤 있지만 지금 사실 3, 4, 5, 6위 팀들 이런 팀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보다는 6강 체제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의원님은 또 이번 시즌 어떻게 보세요? 네, 6강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영국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빅식스가 흔들린다. 근데 거기서 빅식스라고 할 때는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은 해당 사항 없고 그렇죠. 이제 나머지가 과연 이제 일부 도전 세력에게 잡히는 팀이 나올 거냐. 6위권 안에 들어가는 팀들 가운데서 그 6강을 위협할 수 있는 도전 세력이라고 하면 역시 에버튼, 레스터, 울버햄튼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네. 웨스트햄은 약간 안 포함시키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에버튼, 레스터, 울버햄튼까지는 뭐 이거는 도전 3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도전 3강 중에 한 팀이라도 빅6권 안에 들어오면서 빅6권 안에 있는 팀을 떨구어낼 수가 있느냐. 요게 또 이제 상당히 흥미를 부여하는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장 의원님이 안 하신 거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시즌이다. 왜요? 네,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아직 뭐 이제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역시 UEFA 챔피언스 리그를 하게 되면 프리미어 리그를 제외한 팀들이 지난 시즌에 사실 다 프리미어 리그 팀들에게 당한 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되갚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또 많이 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죠. 유벤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팀들과 이제 프리미어 리그 또 강호들과의 대결이 올 시즌에는 어떻게 또 귀결이 될 거냐. 요것도 뭐 EPL 안에서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올 시즌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비시즌 동안 각 팀들 참 전력 이동도 많았고요. 이번 시즌 준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참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시즌 시작할 때 역시나 항상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승권은 대체 누가 가질 것인가? 우승권 좀 싸움 어떻게 보세요? 우승권은 일단 맨체스터 시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가장 우승 후보죠. 네. 그래서 패배의 맨체스터 시티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공백을 요소 잘 메웠다.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라인에 34살이 된 페르난지뉴의 노세와 또 풀 시즌을 치를 때 어떤 그러한 페르난지뉴의 부활을 지금 로드리 선수로 메워서 그쵸. 프리시즌 처음에는 이제 로드리 선수가 약간 패배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점점 지금 로드리 선수는 패배 축구에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비력 외에도 패배 빌드업 체계에 있어서 전진 패스의 뭐 비율이나 여러 가지 전술적 움직임이 매우 향상되면서 생각보다는 이르게 지금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로드리의 가세는 펩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허리라인 중심에서 좋은 보강이 됐다. 현재까지는 지금 시즌 전이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이제 6월까지 다비드 실바 같은 경우가 계약 기간인데 조금씩 폼이 저하되고 있던 기존의 주축 세력들. 네, 이런 세력들에 대한 공백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른 선수들의 성장이 그것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털링이나 또 베르나르도 실바나 이런 선수들이 완전히 전성기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갔고 또 필 포든 같은 어린 선수들의 급격한 성장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고요. 빈센트 콤파니가 은퇴한 이 센터백 라인의 어떤 깊이, 네, 그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스톤스나 또는 오타멘디나 라포르트나 이런 선수도 있지만 또 에릭 가르시아 같은 선수도 좋은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올려주고 위에서는 정리가 되고 네,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진도 아구에로 선수가 물론 31살 여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지만 득점 지원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격 세력들이 지금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가브리엘 제우스 같은 선수도 적응을 이제 하면서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득점과 실점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기복 없이 지난 시즌의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패배 축구가 역시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전술적으로 조금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바뀌는 룰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골 에리어 안에서 차는 골킥이나 또는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프리킥 발생 시에 킥이 될 때 이른바 우리가 흔히 박스라고 표현하는 페널티 에리어 바깥으로 공이 방출이 될 때 볼에 관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룰이 없어지고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도 공이 방출되자마자 빌드업이 그 안에서 들어와서 공격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커뮤니티 실드도 오타멘디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패스를 받았고 수비진은 여전히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공이 나가야 방출이 돼야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1차 빌드업을 하는 과정 자체도 상대의 아주 강력한 전진 압박. 예전에는 키퍼가 있으면 좌우 사이드의 센터백들이 페널티 에리어 바깥으로 나가서 벌려져서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리버풀 같이 1차 프레싱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팀들이 고전이 됐지만 지금은 그 방법 자체가 패배 입장에서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어요. 물론 공과 조금 멀어진 2차 그룹에서 상대 수비가 압박을 해서 거기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어도 일단 기본적인 빌드업 체계도 패배에게는 저는 나쁘진 않다. 네.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패배 축구가 예전의 약점, 1차 빌드업 시에 볼을 뺏기거나 뭘 해서 하는 것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안정된 기미를 보일 것 같고요. 역시 가장 1강의 강력한 대항마는 여전히 유럽 챔피언 리버풀이죠. 네. 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반다이크를 데려온 것을 시작을 해서 지난 시즌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키퍼 부분, 알리송, 또 역시 파비뉴 같은 허리라인, 또 샤키리, 나비 케이타 선수들 영입을 했고 올 시즌은 이제 담금질하는 단계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체인벌린의 복귀, 선수들의 어떤 조직력 상승, 거기에는 이제 샤키리나 나비 케이타의 롤도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버풀도 기존 전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다만 이제 측면 수비의 백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같은 어린 선수들이 지금 조금 희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기존의 아놀드와 로버슨의 이 측면 수비의 백업 라인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래도 패배 맨시티가 우승 후보로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3연패냐 아니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핵심 자원을 가지고 있는 리버풀이냐 어디에 좀 손을 들고 싶으세요? 장윤님은 뭐 올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또 쭉 중계를 하실 거니까 네. 매우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고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한번 리버풀한테 걸어보고 오. 싶어요. 리버풀이 우승 못한 지가 딱 30년이 됐어요. 30년 만에 위르겐 클롭이 파한대소하면서 그라운드 안으로 뛰어들면서 선수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면서 30년 만에 리버풀의 역사를 쓰는 순간을 눈물을 보고 흘리는. 싶어요. 사실은. 적기다 이번이 올 시즌이 그러니까 우승의 아니, 적기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층이 더 좋습니다. 양질의 선수층의 측면에서 본다면 맨체스터 시티가 뭐 장기 레이스 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제 심정적으로는 30년 만에 우승하는 리버풀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시즌 후반부 중반부가 지나게 되면 뭐 맨시티라든가 리버풀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챔피언스리그 이제 16강은 까지는 돌파를 하겠죠. 조별리그는 당연히 저는 통과할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적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두 팀의 목표 지향점은 올 시즌에는 조금 갈릴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리버풀은 30년 동안 리그 트로피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사실 딱 이맘때 작년에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UEFA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와 리그 우승 트로피를 둘을 놓고 뭐 가질래 했을 때 100이면 99개의 클럽은 UEFA 챔피언스 리그를 갖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나의 클럽이 있다면 그게 리버풀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너무도 아쉽게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유럽 챔피언은 됐지만 리그 우승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놓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30년째가 되는 올해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해도 리그 우승을 위해서 정말 시즌 중후반부에 모든 것을 불사를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의 사정은 어떠냐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사정은 어떠냐 하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후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못 가봤어요. 그것도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라는 아주 환경이 좋은 팀을 연이어 이끌고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도 못 밟아봤어요. 그러면은 과르디올라 감독 개인에게도 이거는
사실 좀 타격이 돼요. 아, 과르디올라는 그럼 바르셀로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안 되고 맨시티에서도 안 되면 도대체 어딜 가야 가능한 거야?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 얘기를 뭐 겉으로는 의식 안 하는 것 같지만 의식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수르 구단주 입장을 보더라도 물론 만수르 구단주는 뭐 당장 뭐 트로피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구단 운영을 여태까지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인프라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단을 더 좋게 만들게끔 했기 때문에 또 팬들이 만수르 구단주를 좋아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수르 구단주도 이제 이 정도까지 돈을 써서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는 유럽 챔피언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나 과르디올라 감독의 입장은 나중에 시즌 후반부쯤에 가서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면 뭐 최고죠. 그런데 정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맨시티는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은 오히려 프리미어 리그. 그렇게 무게중심이 좀 갈릴 확률도 후반부에 좀 배제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버풀이 얼마 전에 우리가 커뮤니티 쉴드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커뮤니티 쉴드 물론 본격 시즌 이전에 그냥 단판 승부이긴 하지만 리버풀이 맨시티와의 맞대결 승부에서는 전혀 뒤질 게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다만 이제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을 할 수 있느냐인데 근데 또 리버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 체인벌린이라든가 나비 케이타 같은 선수들은 사실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에 충분히 활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그런 부상 이슈가 없다 그러면 체인벌린이라든가 나비 케이타 같은 선수들은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수 뭐 변화가 별로 없지만 리버풀 정도 되는 팀은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에 한번 유럽에서 역사를 이뤘는데 요거를 한 시즌 정도는 거의 그대로 그냥 한 번쯤 끌고 나가는 게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 영입 제로라고 맨날 걱정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은 보란 듯이 토트넘이 비슷한 멤버를 가지고도 완성된 조직력으로서 유럽 준우승까지도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좀 유사하게도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정말 이제 완성돼서 활화산 같이 한번 유럽에서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팀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올 시즌 한 번 정도는 큰 영입 없이 한 번쯤 더 밀고 갈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특정 몇 포지션에서의 선수층은 분명히 맨시티보다 못하지만 전체적인 또 선수층과 퀄리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완성된 조직력을 봤을 때는 그리고 우승에 대한 어떤 열망을 또 고려했을 때는 리버풀이 저는 한 번쯤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그럼 티켓이 걸린 4위 싸움은 어떻게 될지 더 분산이 될지. 저는 올 시즌은 토트넘도 영입을 지금 많이 강하게 했지만 네, 지난 시즌보다 그 전력을 많이 강화시켜서 성적을 내기는 쉽진 않다. 네,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스날이 상당히 올라오는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웃겨. 예, 이건 그래서 작전이에요, 이거. 아니 근데 무슨 사실 작전이에요? 아스날을 높은 데다 올려놓고 흔들려는 작전이에요. 아니에요. 첼지전의 네, 작전이다. 그런 작전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위권 싸움은 토트넘과 아스날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사실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줘야 될 선수 중에 되게 상당히 중요한 선수가 이제 에릭센 선수인데 지금 에릭센 선수는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의 거취 혹은 잔류하더라도의 현재 토트넘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델리 알리도 지금 폼을 보면 생각보다는 어린 나이 때 기대했던 이 상승 곡선 추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영입 때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저는 케인 선수도 한창 때보다 지금 좀 떨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몸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는 오히려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라멜라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데스크라인이라고 했던 선수 중에는 손흥민 선수 빼고는 예전만 하질 못합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이적 시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녹화가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디발라 선수는 뭐 얘기가 됐다가 이제 아닌 것 같고 로셀소 선수 뭐 영입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방송이 나갈 때는 확정이 돼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로셀소까지 온다고 치면 이제 은돔벨레, 로셀소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로셀소 선수는 전진 능력, 기술적인 역량, 뭐 패싱 능력 다 좋은데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템포
압박 이런 부분에서 로셀소가 과연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는 의문부가 있고요. 은돈벨레 선수는 프리시즌 기간을 보면 물론 기량이 좋은 선수입니다. 아주 네. 잘하는 선수인데 기복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허리라인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은돈벨레의 그러한 탈압박 능력 또 박스 투 박스의 전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팀에 지금 정착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토트넘도 새로 허리라인의 어떤 짧은 만들어가는 그 플레이부터 무언가 이제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기도 분명히 초반부터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에서 약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미드필더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창 때 디스크 라인이 좋았을 때 정도 이상으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측면 수비수들의 역량은 라이언 세세뇽 선수 또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데 수비 밸런스 전환에 있어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 기존에 이제 데니 로즈가 있고 또 오른쪽도 사실은 조금 문제거든요. 오른쪽 수비 생각은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적 시장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토트넘이 보강한 모양새 치고는 또 4위 싸움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저는 그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스날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뭔가 그냥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 리그 중반, 후반부 이후에 가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후반부에서 수비가 무너지고 막 수비력 개선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고 실제로 수치도 득점은 맨시티, 리버풀 다음으로 3위입니다. 지난 시즌에. 근데 수비는 지금 9위예요. 실점이. 그만큼 수비력 개선이 지금 필요했는데 다비드 루이스가 지금 막판에 첼시에서 아스날로 지금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다비드 루이스는 네, 지금 코시엘리 선수가 나간 상황에서 다비드 루이스가 첼시에서 마지막에 갔는데 다비드 루이스는 저는 아스날에게 좋은 염이라고 보이죠. 네, 다비드 루이스 같은 성향의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거기에 조금 더 스탠다드한 로폴딩 같은 선수가 이제 부상을 복귀해서 가세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비드 루이즈와 로폴딩이 들어와서 수비 라인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티어니 선수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티어니 선수 상당히 좋은 선수. 스코틀랜드 대표인데 특히 3백을 쓰던 에메리 감독이 또 4백을 쓰던 이 선수의 공격력 또 기술적인 역량, 스피드 이런 것들은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에메리 감독에게 상당히 좋은 왼쪽 풀백이 됐고 그 티어니 영입은 몬레알 선수의 역할까지도 상당히 자유롭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아스날은 몇몇 영입이 상당히 저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좋은 잘했다. 효과를 줄 수 있는 시너지 영입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 니콜라스 페페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 종류는 상당히 지금 높게 책정이 돼서 주고 지금 데려왔어요. 7,20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키타리안 같은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그 상당히 기대에 비해서 미흡했던 이선 라인의 이 페페 가세는 저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영입을 했다. 거기에 세바요스의 임대는 활용정점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바요스 같은 유형은 전체적으로 외질이 있을 때 볼을 달고 전환 스피드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을 세바요스는 좀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페페 같은 선수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오바메양, 라카젯 선수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피드가 있고 아주 테크닉이 좋은 이 페페 선수가 들어가면서 여러 시너지 효과가 있고 라카젯 선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조 윌록 같은 선수도 지금 아주 좋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의 성장과 더불어서 분명히 득점력은 도 조금 올라가고 수비력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3위의 득점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수비력만 사실 한 5위, 4위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3위 정도까지도 내려볼 수 있을 정도의 저는 3위까지. 전력이라고 보여지고 에메리 감독은 그런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스날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4강까지 어떻습니까? 이적 시장이 이제 마감을 다가오면서 점점 한의원님이 웃음이 얼굴에서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예. 정말 합리적이에요. 제가 한 며칠 전에 다른 방송에서 프리미어리그 뭐 이 상위권 프리뷰 뭐 이런 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암담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니콜라 페페 선수까지만 온 때예요. 네. 다비드 루이스와 키어른 티어니 선수가 그때는 없었죠. 이러면은 페페 선수 온 건 좋은데
이러면은 이건 뭐 골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더 넣고 해결하자, 뭐 3골 먹으면 4골 넣자, 뭐 이런 식일 거냐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여전히 저는 아스날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믿을 만한 팀으로 그 한 2명 더 들어온 게 그게 상당히 깨소금 같이 커요. 실제로.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장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한글에 믿음이 부족했어요. 네. 가장 부족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 보면 안 돼. 그 개그맨 이게 그렇죠. 우린 안 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중요했는데 믿음이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페페 선수가 가세하고 세바요스 선수가 또 가세한 전체적인 이 공격 라인은 아마 유럽의 어느 팀에 내놓아도 아스날이 뭐 최고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어디 내놔서 그렇게 꿀리거나 부끄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페페 선수가 가세한 이 공격진에다가 또 아래쪽에서 세바요스 선수가 또 받쳐줄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수비였는데 다비드 루이스 선수와 키로는 티어니 선수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큰 도움이 될 거고, 뭐 다비드 루이스 같은 선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지적은 되지만 그 장 의원님 말씀처럼 장점적인 부분들이 아스날의 유익함을 주는 게 좀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중앙 수비 자원은 아스날에서 워낙에 지금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누가 오셔도 다 환영인데 다비드 루이스 같이 뚜렷한 또 장점을 가진 선수가 온다면, 그리고 그 장점이 아스날의 또 기존 스타일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좋고요. 그 티어니 선수는 그러고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티어니 선수는 여태까지 그 몬레알 선수, 콜라시나츠 선수 이 선수들로 버텼고, 몬레알 선수는 그런데 요즘은 3백 쓸 때 센터백으로도 많이 기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어니 선수가 이제 있게 되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걱정거리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럼에도 아스날의 약간 쓴소리를 여전히 좀 하자면 어웨이 폼이 상당히 나빴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홈 성적으로만 보면은요, 아스날이 굉장히 좋아요. 더 그 순위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홈만으로 보면. 그런데 원정이 이른바 빅식스 가운데서 가장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시즌 막판에 그 어이없이 무너졌던, 사실 자력으로 사실 4위 안에 들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 상황까지 다 잘 만들어 놓고 막판에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물론 이제 뭐 무스타피 선수를 비롯한 수비 문제가 그때 많이 불거졌지만, 저는 또 하나 이런 문제도 봐요. 아스날에 있어서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 안에서 뭔가 리더십이 부재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옛날 주장 로이킨, 모두가 질 것 같은 경기에서 혼자 분연히 일어나서 질 것 같은 경기도 비기거나 네, 그렇죠. 혹은 질 것 같은 경기를 이기거나 하는 어떤 역전극이나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승부들이 발생을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지금 뭐 페페 선수, 뭐 루이스 선수, 티어니 선수 온 건 다 좋지만 여전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후반부의 중요한 길목에서 정말 팀의 정신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리고 경기 중에 정말 라이벌 팀과의 대결에서 스코어를 뒤지는 상황에 직면할 때, 네. 이럴 때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이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그라운드 안에 리더십이 있느냐. 저는 여전히 아스날은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6강에도 들어갈 수 있는 팀에 대해서. 6강이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두 분 4강 얘기할 때 맨유가 이번에 맥과이어 선수 영입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우리 4강 들어갈 수 있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해리 맥과이어 역대 수비 최고 이적료죠. 네. 7,800만 파운드인데요. 레스터 시티. 좋은 수비수죠. 네. 근데 사실 현대 축구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역시 수비수에게 필요하죠. 네. 빌드업 능력이나 게임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능력. 혹은 그- 속도.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해리 마과이어는 체격 조건에 비해서 물론 순발력도 좋고 힘도 있고 상당히 정말 최고의 수비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네. 반다이크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다. 반다이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정을 해서 커팅을 하러 들어갈 때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그거 하는데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가 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워낙 수비에 문제가 되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완비사카 같은 선수는 수비에서 특히 뭐 원투펀치에서도 제가 기록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태클 능력은 최고예요. 수비 하나만큼은 좋지만 완비사카가 공격 시에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오버랩
그런 플레이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수비에 비해선 아쉬움이 또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수비 보강했어요. 또 센터백 보강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완비사카도 지금 5천만 파운드에 육박하는 이 종류입니다. 근데 맨유의 보드진이 이 수비를 강화한다고 두 선수에게 지금 너무 많이 쓴 느낌은 분명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선수 영입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니엘 제임스 같은 선수를 일찌감치 스완지시티에서 데려오긴 했지만 이 선수 상당히 빠른 윙어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에 어떤 확 급상승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경험, 기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에 올라가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니엘 제임스는. 그래서 이 선수에게 무언가 확 바꿔보자, 살아나보자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상황은. 수비는 물론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안정감을 띌 수 있지만 또 수비 전환은 수비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허리라인에 마티치 같은 선수가 있고 마티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롤로서 수비 센터백을 보좌하는 역할을 이번 시즌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찼어요. 풀시즌 얼마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사실 파트너로 에레라 같은 유형도 필요했지만 에레라는 보냈어요. 프리시즌에는 포그바 선수를 그냥 중앙 미드필더 내려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맨유 같은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린델로프, 맥과이어, 루크쇼, 완비사카, 포백은 아주 그럴듯한 지금 모양새를 갖췄지만 수비로 전환될 때 허리 라인은 이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포그바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만 포그바가 달라져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전히 수비 전환에서 문제점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썼는데 그 돈 쓴 만큼 무언가 확 효과가 보여지기에는 다른 쪽에 지금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어요. 뭔가 스쿼드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정리도 안 돼 있고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량이 조금 떨어진 이런 선수들 정리하고 이제 그 돈으로 또 다른 선수들을 조금 더 가능성 있게끔 영입을 해서 경쟁 체제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그 부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에레라 같은 선수는 보내고 거기에 지금 허리에 맥토미니 같은 선수가 물론 계속 잘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맥토미니로 하여금 그러한 허리 라인의 잠재성으로 4강을 완전히 다시 한번 4강 안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 강화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고요. 또 루카쿠를 보냈어요. 네. 그럼 공격은 그냥 마샬, 레시포드, 링가드 이런 라인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지난 시즌보다 4백은 조금 안정감이 있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과연 이게 하나의 팀으로서 솔샤르 감독이 지난 시즌처럼 상황에 따라서 전술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정식 감독 되고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죠. 네. 결과적으로는요. 시도는 했지만 거기에서 얼마큼 진화된 팀으로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회의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맨유는 돈을 많이 썼지만 4강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 네. 첼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첼시 얘기를 한번 특집으로 다뤘잖아요. 그렇죠. 리그 초반에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을 겁니다. 지금 다비드 루이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램파드 감독이 수비 불안 요소, 공격에서의 한 방의 중거리 패스나 공격 전환할 때 장점도 물론 봤겠지만 제가 아는 프랭크 램파드는 센터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비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무모한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비드 루이즈를 바라보는 관점은 램파드는 수비의 안정성적인 측면을 더 봤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비드 루이즈도 이번에 떠났잖아요, 팀을. 그 전부터 램파드에 대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네. 저 감독은 나를 그렇게까지 중용하는 스타일은 아닐 좋아하지 것이다 않을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 그래서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네. 사실 이미 둘 사이가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프랭크 램파드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존 테리, 히카르도 카르발료와 같이 선수 그런 생활을 류를 했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리나 카르발료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디거가 부상해서 복귀하는 시점 맞물려서 지금은 커트 주마하고 크리스텐센으로 이제 버티자 이런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다비드 루이즈를 보내면서 내심 램파드 감독은 보내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심 토모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토모리를 더 활용할 기회가 많겠다. 왜? 램파드는 토모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디거 복귀하면 아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센터백 라인을 운영을 하겠죠, 파트너로. 근데 토모리는 조금 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 주축 라인들이 좀 없는 상황.
윌리안하고 오도이도 이제 복귀가 해야 돼요. 이 선수들은 아마 램파드 감독도 주축 라인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윙포드. 지금 플리식 선수가 프리시즌은 상당히 잘하긴 했어요. 메이슨 마운트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전에도 제가 첼시 램파드 얘기한다고 할 때 이 감독은 경쟁 체제를 들어갈 거다 올 시즌은. 네. 거기에는 바클리도 프리시즌은 최고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바클리 선수가 최고였죠. 네. 바클리가 있고 본인이 키우고 있는 메이슨 마운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윌리안 오도이 위디거가 돌아오는 시점 맞물려서 아마 그 전까지 시행착오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성적이 이렇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 윌리안 오도이 위디거가 들어갔을 때 지금 4-3-3이나 다이아몬드 4-4-2보다는 4-2-3-1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까지도 또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러한 실험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그 중반 이후에는 이제 공수에서 조금씩인 베스트 11 체제가 구축이 되고 부분적 로테이션이 형성이 되는 시점이 빨리 생겨야 되는 게 일단 첼시의 목표고요. 그게 조금 늦어지면 올 시즌 중반 이후까지도 전체적인 승점 확보엔 기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왜? 저번에 램파드 감독 성향을 얘기했듯이요. 수비 쪽에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전술적으로 나와 있는 팀이고 그러한 체계가 완비가 되려면 일단 베스트 11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술적인 플랜이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부에는 캉테가 뭐 1라운드부터 선발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캉테 롤이 허리라인에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팀이 됐어요. 그거는 역시 허리라인의 수비 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르지뉴는 그대로 빌드업의 카드로 놓되 수비에서 캉테가 혼자서 많은 짐을 덜어야 됩니다. 측면 수비수의 공격과 당시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역시 여전히 램파드 감독이 불만인 부분은 측면 수비의 공격력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초반에는 수비가 약간 리드이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스플리쿠에타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센터백을 도와주는 측면 수비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도 이제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가 복귀를 하면 리스 제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이 선수의 공격력을 또 활용할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왼쪽은 알론소는 순발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램파드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에메르송 카드를 좀 써보겠지만 에메르송도 시원치 않으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사이드 공격 지원에서도 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불안 요소가 많다. 그게 기대 이상으로 빨리 정착이 되면 올 시즌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의원님이 6강을 위협하는 팀들 여러 팀들 됐지만 그런 도전 팀 3강. 도전 팀들에게 고전하면서 그 싸움이 5, 6, 7, 8 요 싸움으로 혼전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네. 5, 6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혼선이 될 것 같다라고 장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어차피 장 의원님 의견이 다 맞네요. 뭐 다 타당해요. 그 아스날보다 맨유나 첼시가 더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심정적으로는 네. 아스날이 그냥 더 위험하다고 나는 여기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설레발은 필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엔 올 시즌 아스날은 괜찮을 거예요. 이제 우리보다 더 나쁜 팀들 많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또 그건 돌아와요. 네, 그러면 지금 빅6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빅6를 위협할 팀들. 네, 지난 시즌은 저희가 울버햄튼을 찍었다기보다는 울버햄튼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 맞췄죠 저희는 울버햄튼. 근데 올 시즌에는 제가 볼 때 울버햄튼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저도 동의해요. 네. 울버햄튼 지금 지난 시즌 후반기도 그렇고 상대 팀들이 누노 감독 스타일에 대해서 적응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요. 네. 이 팀이 지금 전력 보강이 크게 없습니다. 네, 라울 히메네즈, 덴동커 그냥 완전 이적시킨 것밖에 없어요 팀에. 그대로 아마 베스트 11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제 생각에는 지금 6강을 위협하는 7위권이 아닌 아마 10위권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6강을 위협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의 1순위 팀은 에버튼. 2순위 팀은 에버튼은 뭐 워낙 멤버들이 좋아요. 네. 특히 감독 능력도 상당히 좋고 마르코 실바 감독이. 그리고 두 번째 2순위 팀은 전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을 봅니다. 네. 네. 웨스트햄이 이번에 그 포르날스, 할러, 특히 포르날스 영입은 정말 좋은 영입이고 여기에 딱 필요한 그동안 사실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를 축으로 허리라인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쪽에 아로나우토비치가 있을 때의 2선 3명과의 부분 전술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포르나스 영입에서는 제가
그 필리페 안데르손 선수나 란치니나 이러한 이선 자원들도 분명히 살아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전방에 할러 선수 같이 포스트 플레이도 되고 이런 선수 유형이 있고 치차리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백업들도 좋습니다. 이 스노우그라스, 야르몰렌코 뭐 상당히 좋은 백업들, 디앙가나 좋은 백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에 비해서 공격의 무게감이 네임밸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임밸류 정도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웨스트햄을 2순위로 보고 있어요. 한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6강 위협? 저는 뭐 며칠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6강을 하나 바꿔놓을 팀이 있다면 에버튼이다. 오.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에버튼 1순위론에 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멤버가 좋은데 특히 모이세 켄 선수의 영입. 좋죠. 유벤투스로부터의 모이세 켄 선수의 영입은 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영입 가운데 가장 깨소금 영입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영입이에요. 물론 지난 시즌에 히샬리송하고 시그루드손이 좀 나눠서 골을 많이 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과 이제 기존의 빅6와의 지난 시즌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득점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전문 골잡이로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위력적인 득점원이 히샬리송 선수 말고 더 있었어야 됐었어요, 에버튼이.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망한 스트라이커, 이제부터 정말 전성기가 활짝 열릴 가능성이 높은 모이세 켄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저는 유벤투스가 이 켄 선수를 이렇게 쉽게 내준 거는 큰 실수했다고 봅니다. 저는. 에버튼에게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에버튼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중요한 미드필더인 이드리사 게이 선수를 내주긴 했는데 여기에 그 대신 이제 2명을 데려왔어요. 한 선수가 장 필립 그바망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바망. 그리고 잘 아시는 페이비안 델프 선수가 있습니다. 델프 선수는 뭐 최근에 부상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중앙 미드필더를 또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델프 선수도 델프 선수지만 그바망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에버튼이 지금 올 여름에 데려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에버튼보다 더 큰 클럽들도 그바망 선수를 주목하고 있었던 팀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올라운드적으로 괜찮은 중앙 미드필더이고 또 급하면은 중앙 수비수로 활용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픽포드 골키퍼까지 있기 때문에 골키퍼로부터 모이세 켄까지 밸런스 상당히 괜찮다. 저는 웨스트햄 말고는 이제 확실히 레스터. 지금 레스터가 사실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요세 페레스 선수가 왔고 또 계속 주저앉힌 틸레만스 같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 면에서는 레스터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은 이 에버튼을 필두로 말씀하신 뭐 웨스트햄, 레스터, 울버햄튼까지 요 도전군이 과연 빅6를 진짜로 엎을 수가 있느냐. 얼마나 흔들지. 상당히 흥미로운 시즌. 그 정도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프리미어리그가 시즌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이 과연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우리의 전망이 맞을지도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승부 예측 결과 확인을 해봐야겠죠. 두 분 뭐 하나 맞추셨네요? 네. 저도 뭐 그렇게 한정승. 저도 근데 그렇게 뭐 잘하진 않았지만 잘하셨어요. 그래도 성남- 이길 때는 칭찬해줘요. 인천 성남전에 성남 원정승. 이거는 저는 좀 잘 맞추셨어요. 정순주 축잘 아래다 뭐 이런 게 또 커뮤니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있었어요? 네, 그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축잘 본인 아래다. 이름으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아이, 검색. 아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추천도 누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먼저 K리그 팀 하나만 하고 네. 그 다음에 뒤에 프리미어리그 팀 네네. 두 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FC 서울과 강원 FC인데 지금 3, 4위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네. 이 팀들이 지난 맞대결에서 비겼어요. 이번에는 승부의 추가 기울 수 있을지. 제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전 무승부. 무승부. 네, 지금 뭐 강원은 어느 팀과 붙어도 지금 뭐 지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비기는 거 이상 다 할 수 있다는 강원은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요. 또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도 지난번에 대구 이기면서 폼을 좀 네. 되찾는 인상이거든요. 게다가 서울 홈이잖아요. 요거는 무승부 정도로 결론 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무승부. 저는 FC 서울의 승 봅니다. 최용수 감독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들어올 거 가능성이 높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그렇죠.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 상당히 많은 기동력이 필요한 활동량이 필요한 전술 운영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반대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병수볼에 또 젊은 선수들이 활약 많이 하니까 더위를 좀 이길 수 있는 체력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무승부
네. 자, 이제 매치업 또 레스터 시티와 울버햄튼 경기 바로 일요일 날 하죠. 아, 요것도 어렵죠. 제 생각에는 요것도 무승부. 무승부. 네. 쓰리 무승부 가는 거 저는 아니에요? 레스터 시티의 승 봅니다. 네. 물론 울버햄튼이 저 목요일에 유로파리그 벌써 두 경기 했어요. 벌써 시작했고 또 치르고 나서 이제 그쵸, 이 경기 또 치르고. 들어와야 되기는 하는데 시즌 전체로 보면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레스터가 울버햄튼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버햄튼의 그 완성된 그 플랜 A, 네. 예, 그게 요 초반에는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가 오히려 좀 실전적인 조직을 좀 미리 손발을 맞춰봤죠. 더 담금질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무승부. 저는 울버햄튼 하겠습니다. 그냥 느낌상 이렇게 하나씩 가져간다. 아 이거 좋았어요. 괜찮아요. 아주 황금분할. 네. 아, 잘했어요. 다음 경기입니다. 맨유와 첼시의 경기. 아 이건 먼저 하셔야죠. 이 경기는 저는 첼시의 원정승 봅니다. 이거 첼시 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니 같이 하시긴 싫고 뭐 이러신 거예요? 지금? 저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기념으로 3무로 하겠습니다. 3무. 무승부.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맨유 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그럼 좋아요. 황금분할 이게 된 거죠? 다 다르잖아요. 네. 전 메가이어 효과를 어, 좀 기대해볼게요. 좋아요. 네. 맥과이어의 그 머리 한 방. 네. 아. 이렇게 과연 이 경기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